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것 같은 순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는 아내였던 한 여자의 기록이에요. 남편이 제 동서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분노가 제 심장을 얼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가장 빛나고 행복해야 할 바로 그날 모든 걸 터뜨리기로요. 그날 연회장은 눈이 멀어버릴 듯한 황금빛으로 가득했어요.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바닥에 흩뿌리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의 파편들 한가운데 서서 기계처럼 테이블 위의 센터피스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하얀 백합 줄기를 쥐고 있던 손가락에 끈적한 꽃즙이 묻어나는 감촉이 불쾌하게 느껴졌죠. 윤서야. 메인 테이블 명패는 아직 멀었니?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어깨가 움찔했어요. 재혁이랑 세린이는 또 어디 갔어? 곧 손님들 다 오시는데 둘이 꼭 붙어서 사라지면 어떡해?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연습한 대로 입꼬리를 힘껏 끌어올렸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명패는 금방 준비할게요. 재혁 씨는 회사에서 정말 급한 연락이 와서 마침 그 근처에 있던 세린 씨랑 같이 해결하러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는 척도 하지 않았죠.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이 환한 표정을 따라 보기 싫게 구겨졌어요. 너는 속도 참 좋다. 내 남편이 그것도 동서랑 단둘이 그 급한 보리를 보러 나갔는데. 세린이가 너보다 100배는 나아. 걔가 우리 집 첫째 며느리가 됐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보에 주름을 펴는 척했어요. 시동생 박민석이 오세린과 결혼한 3년 전부터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혼 5년 차, 아이 소식 하나 없는 맏며느리. 그리고 박씨 집안의 귀한 대를 이어줄 아들을 척하니 낳아준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의 저울은 그렇게 기울어져 있었죠. 윤서 씨 사진사분이 파티 언제 시작하는지 자꾸 물어보시네요. 호텔 지배인이 땀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시계를 보니 예정 시간보다 벌써 20분이나 지체됐더군요. 박재혁과 오세린이 함께 사라진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하필 오늘 같은 날까지 이럴 줄은 몰랐죠. 제가 전화해 볼게요. 휴대폰을 꺼내 박재혁의 번호를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긴 신호음이 끝나고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배경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여보세요? 나야, 여보. 그의 목소리에는 부자연스럽게 끊기는 숨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잔치 곧 시작해야 해요. 세린 씨랑 어디쯤이에요? 어머님이 많이 찾으세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어요. 거의 다 왔어. 지금 주차장이야.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계약서의 사인을 꼭 받아야 해서. 그때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여자의 억눌린 신음 같은 소리가 들린 건. 순간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굳어버렸죠. 알았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속에서 신물이 울컥 넘어왔어요. 왔다니?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죠. 네, 주차장. 이래요. 어머님,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는데 잠시 휴게실에 좀 다녀올게요. 금방이요.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억지로 버티고 있던 표정이 무너져 내렸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 저는 바보처럼 스스로를 속여왔어요. 남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점점 잦아지던 그의 외박과 야근. 그 모든 걸 애써 믿는 척했죠. 엘리베이터는 42층에서 멈췄어요. 복도 끝 VIP 라운지. 박재혁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며 장기 계약해 둔 곳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그의 것이 아닌 긴 머리카락을 2번이나 발견했었어요. 라운지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차마 귀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문틈을 조금 더 열었을 때 모든 게 보였죠. 박재혁의 정장 재킷은 소파 팔걸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고 제가 골라줬던 오세린의 그 비싼 원피스는 바닥에 구겨진 채 뒹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문 쪽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정신없이 빠져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무음 모드로 바꿨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녹화 버튼을 눌렀죠. 렌즈 속에서 오세린이 고개를 돌렸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그 얼굴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천박한 교태가 흐르고 있었죠. 재혁 씨, 오늘 잔치에서 우리 사이 그냥 발표해 버리면 형님,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웃으면서 속삭였어요. 박재혁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죠. 장난치지 마. 오늘은 어머님 생신에만 집중해. 강윤서 그 여자 문제는 나중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당신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설마 아직도 그 알 하나 못 낳는 여자한테 미련 남았어요? 저는 아래 십수를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어요. 그랬구나. 오세린과 박민석의 아들. 3년 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냉대와 조롱을 견디며 쓰디쓴 한약을 삼켰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은 이미 사생아까지 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서두르지 마. 회사 지분 다 정리하고 나면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거야. 그때가 되면 이혼 안 하고 배기겠어.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차가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3개월 전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땐 미친 사람처럼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두 사람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방금 전에 그 방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서 가장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머님 칠순 잔치에 늦는 게 말이 돼. 박재혁이 저를 보며 오히려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죠. 어머님 선물 마지막으로 챙기느라 조금 늦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무대에 올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휴대폰을 눌렀어요. 방금 찍은 따끈따끈한 영상을 호텔의 메인 컴퓨터로 전송했죠. 특별히 우리 듬직한 큰아들 재혁이에게 고맙다. 이 어미를 위해 우리 회사를 이렇게 잘 키워줬어.
시어머니의 자랑은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복덩이 둘째 며느리 세린이 우리 박씨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줬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오세리는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정확히 저를 향해 있었죠. 비웃음과 동정이 뒤섞인 승리자의 눈빛으로요. 박재혁이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잡고 다정한 남편인 척 주물렀어요.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죠. 다음은 제 맏며느리 윤서가 올라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지목했어요. 그 눈에는 너 같은 애라도 이런 자리에 세워준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저는 우아하게 최대한 기품 있게 일어나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용해졌죠. 먼저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손에 쥐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함께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박재혁이 무대 아래에서 눈을 찌푸리며 입 모양으로 물었어요. 무슨 짓이야? 저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순간 하객들의 축하 메시지가 흘러나와야 할 거대한 스크린에 숨 막히는 장면이 나타났죠. 박재혁과 오세린이 42층 VIP 라운지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어요. 고화질 카메라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은밀한 대화까지 남김없이 보여주었죠. 진우 씨, 잔치에서 우리 사이를 발표하면 형님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뭐가 무서워요? 회사 지분 다 옮기고 나면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챙겨.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비명과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죠. 이게 뭐야? 당장 꺼. 저것 꺼. 박재혁이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어요.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었더군요. 오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화면 속의 여자와 그녀가 동일 인물임을 알아보게 할 뿐이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들어보셔야 해요. 저는 마이크 음량을 더 높였어요. 박재혁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회사 지분 다 옮기고 나면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챙겨. 그때가 되면 이혼 안 하고 배기겠어. 시동생 박민석은 처음에는 멍하니 스크린을 보다가 당신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라는 대목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곤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앞에 놓인 술잔을 엎어버렸죠. 강윤서, 이 미친년이. 박재혁이 이성을 잃고 무대로 뛰어 올라와 저를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가볍게 몸을 피한 뒤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보안 요원분들, 이분 좀 제지해 주세요. 지금 저를 폭행하려 하시네요. 미리 매수해 둔 2명의 보안 요원이 즉시 무대로 올라와 박재혁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는 발버둥 치며 고함을 질렀고 넥타이는 비뚤어지고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대 아래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친척들이 허둥지둥 그를 부축했죠. 저는 무대 위에 우뚝 서서 이 모든 소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지난 3년간
아니 5년간의 인내가 마침내 이 순간 폭발한 거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박재혁. 그리고 당신들 가족이 내게 준 고통 10배, 20배로 갚아주겠어. 모든 일의 시작은 3개월 전, 비가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어요. 그날은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죠. 해외 출장 때문에 2주나 미뤄진 기념일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죠. 로맨틱하게 식탁을 꾸미고 결혼식 때 썼던 샴페인 잔까지 꺼내 놓았어요. 7시, 8시, 9시. 식탁 위 음식은 식었다, 데워지기를 반복했죠. 밤 11시 반이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어요. 달려가 문을 여니 술에 잔뜩 취한 박재혁이 서 있더군요. 넥타이는 느슨했고 정장 재킷은 어깨에 걸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늘 우리 기념일 챙겨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는 저를 밀치며 소파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접대가 있었어. 빠질 수가 없었네. 저는 거실로 따라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아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그를 보았어요. 그때였죠. 조명 아래 그의 하얀 셔츠깃에 묻은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풀어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나도 모르게 그 립스틱 자국을 스치고 말았죠. 이건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박재혁은 고개를 숙여 힐끗 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던졌어요. 몰라. 접대하다가 스쳤나 보지. 피곤해 죽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사람 캐묻는 거야?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런 말투로 제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 시절 열이 나는 저를 위해 온 시내를 뒤져 해열제를 사다 주던 그 남학생은 언제 이렇게 낯선 향기를 풍기는 타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목욕물 받아줄게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욕실로 향했어요. 뜨거운 물이 욕조에 쏟아지는 동안 제 눈물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결혼기념일 비밀번호로 잠금을 풀었죠. 카카오톡 대화 목록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카드 결제 내역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고정적으로 결제된 기록이 제 눈을 찔렀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그가 야근한다고 말한 날이었어요. 다음 날은 금요일 가족 식사가 있는 날이었죠. 저는 홀린 듯 더 플라자 호텔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맞은편 카페에 앉아 몇 시간 동안 호텔 정문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오후 5시 40분.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어요. 박재혁이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여자가 고개를 돌려 웃으며 무언가 말했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오세린, 제 동서 박민석의 아내. 그날 저녁 시댁에서 마주한 오세린의 목에는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형님 아주버님은 또 야근이래요? 에휴, 남자가 일 욕심 많은 건 좋은 거죠. 그녀는 제 속을 긁으며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반찬을 우아하게 받아 먹었죠. 시동생 박민석은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세린 씨가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접대가 잦대요. 일 욕심이 많아서 아이한테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다나. 그 순진한 민석 씨까지 속이고 있다니.
이 두 사람은 정말 대단한 연기자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대학 동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혜진을 만났어요. 당장 가서 머리채 잡고 이혼해. 라고 말하면 안 되지, 바보야. 혜진은 냉철했어요. 증거부터 모아. 박재혁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결혼 후 재산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하면 너 빈손으로 쫓겨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감정이 이미 죽었다면 적어도 제가 받아야 할 몫은 지켜야 한다고요. 박재혁, 오세린, 당신들이 내게 준 고통 하나하나 전부 되돌려 주겠어. 저는 사설 탐정 안 실장님을 고용했어요. 일주일 전 술에 취했던 그날 밤 이후 혜진이가 추천해 준 분이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상대는 제 동서예요. 안 실장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죠. 두 사람 사이에 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온 가족이 제 시동생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 눈매가 박재혁 씨랑 너무 닮았어요. 확증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DNA 샘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일주일 뒤 안 실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두 사람 동쪽에 있는 벽수만 아파트에 은신처를 두고 있습니다. 유령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구매 시기는 3년 전, 아이가 태어나기 반년 전쯤입니다. 가슴에 격통이 몰려왔어요. 3년 전 제가 유산의 아픔으로 몸부림치던 바로 그 시기였죠. 더 중요한 건 제가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촬영했습니다. 임신 시기를 따져보면 동서분이 시동생분과 결혼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박재혁은 저를 위로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동서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조사해 주세요. 특히 자금 흐름을요. 박재혁이 그 여자한테 얼마나 썼는지 낱낱이 알아야겠어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스파이처럼 증거를 수집했죠. 박재혁의 차에 GPS를 달고 그의 서재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어요. 심지어 그의 비서인 김 대리를 매수해 정기적으로 일정표를 받았죠. 안 실장님은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까지 입수했어요. 아버지 란에는 버젓이 박재혁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 아이 이름은 박시우입니다. 남편분 성을 따랐죠. 실명으로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병원 기록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진 속의 귀여운 남자아이.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은 박재혁과 똑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겁니다. 안 실장님이 또 다른 파일을 건넸어요. 남편분이 지난 3년간 그 유령 회사에 최소 2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파트 구매, 인테리어, 아이 교육비로 사용되었죠.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지분 양도 계약서 사본이었죠. 남편분이 점진적으로 회사 지분을 그 유령 회사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사모님이 가진 지분은 5% 미만으로 희석될 겁니다. 박재혁은 제 결혼뿐만 아니라 제가 그와 함께 피땀 흘려 세운 회사까지 통째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 씨 말이 맞았어요.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사람도 돈도 다 잃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박재혁이 드물게 정시에 퇴근했어요. 참, 다음 달 어머님 칠순이잖아. 성대하게 치러야 하니
준비 좀 해. 어디서 하죠? 더 플라자 호텔. 새로 리모델링한 연회장이 괜찮다더라.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그곳이 그저 평범한 호텔인 것처럼. 그와 애인이 미래를 즐기는 아지트가 아니라. 좋아요. 어머님도 근사한 잔치를 원하셨으니까요. 제 미소 뒤에 숨겨진 냉기를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저는 그날 밤 더 플라자 호텔로 향했어요. 안 실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했죠. 엘리베이터는 42층에서 멈췄고 그들은 장기 계약한 VIP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저는 맞은편 빈방 문 앞에서 40분을 기다렸죠. 박재혁이 혼자 나와 전화를 받을 때 저는 몰래 그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이미 30억 넘게 옮겼어. 나머지는 어머님 칠순 잔치 끝나고 처리하자. 강윤석이 아무것도 몰라. 매일 집에서 요리 레시피나 연구하고 있더라고. 걱정 마. 잔치 전에 남은 지분도 다 처리할게. 그의 목소리는 저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그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매일 밤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그의 자산 이동 경로를 거의 다 파악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의 서재 컴퓨터 재무 시스템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제 생일과 오세린의 생일을 조합한 아주 비열하고 게으른 암호였죠. 지난 3달 동안 박재혁은 각종 명목으로 거의 5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3개의 유령 회사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모두 오세린이었죠. 저는 신속하게 모든 거래 기록을 다운로드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일요일 시댁 가족 식사. 저는 그가 사준 비싼 투피스를 입고 완벽한 현모양처를 연기했죠. 식사 시간 오세린은 제게 입양을 권유했어요. 형님, 제가 아는 보육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맞장구를 쳤죠. 그래, 어차피 너는 못 낳잖아. 어릴 때부터 데려다 키우면 커서 효도할 거야.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어요. 그날 오후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시어머니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어요. 화장대 서랍 안에서 앨범 하나를 발견했죠. 박씨 가문 장손 박시우.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시우의 돌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박재혁이 아이를 안고 중앙에 앉아 있고 오세린과 시어머니가 양옆에. 그리고 제 불쌍한 시동생 박민석은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아들 재혁이와 장손 시우의 돌을 기념하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우가 박재혁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사기극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형님, 뭐 하세요? 오세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죠. 저는 태연하게 돌아섰어요. 아,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 어머님, 이 향수 냄새 좋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걸음걸이는 레드 카펫을 걷는 것처럼 우아하고 안정적이었죠. 칠순 잔치 며칠 전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현기증으로 쓰러지셨어요. 모든 게 제 계획대로였죠. 어르신, 혈압이 너무 높아서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혜진의 친구인 의사가 심각한 어조로 말했어요. 사실
어제 시어머니가 드신 한약에는 제가 몰래 넣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약물이 들어 있었죠. 윤서야, 칠순 잔치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잔치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일단 몸부터 챙기세요. 시어머니는 고마운 듯 제 손을 잡았어요. 박재혁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금방 자리를 떴죠. 저는 그가 오세린이 있는 벽수만 아지트로 향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안 실장님은 그들의 미래 장면을 고화질로 담아냈어요. 심지어 박재혁이 지성투자라는 유령 회사에 남은 지분 15%를 넘기려는 계약서까지 찍었죠. 그 회사의 대표는 오세린의 어머니였어요. 그들은 시어머니가 아픈 틈을 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작정이었죠. 그날 밤 혜진의 집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어요. 형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시동생 박민석이었어요.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위스키병이 들려 있었죠. 방금 아이에 대해 알았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해줬어요. 시우가 열이 나서 피 검사를 했는데 혈액형이 AB형이었어요. 저는 O형이고 오세리는 A형인데 절대 AB형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나는 멍청이였어요. 3년 동안 형의 자식을 내 아들인 줄 알고 그 순간 저는 가장 확실한 동맹을 찾았음을 확신했어요. 좋아요, 민석 씨. 우리 힘을 합쳐요. 하지만 제 계획에 따라 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칠순 잔칫날이 밝았죠. 저는 강렬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멋진 연극에는 격식 있는 의상이 필요하니까요. 혜진은 음향 기술자로 위장해 무대 뒤에 있었고 안 실장님이 고용한 보안 요원들은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었죠. 박재혁이 초대한 특별한 손님들. 이혼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와 공증인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제게 이혼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압박할 셈이었겠죠. 그 자리가 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증언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박 씨 집안에 시집 온 지 5년. 저는 항상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동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두 사람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묵인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조차도요. 연 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재혁이 무슨 헛소리야 라고 소리쳤을 때 저는 혜진에게 눈짓을 보냈죠. 그리고 스크린에는 모든 진실이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42층 VIP 라운지의 불륜 영상. 당신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라는 오세린의 목소리.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건져라는 박재혁의 음성.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나누었던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내쫓으려던 음모의 대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50억 원의 자금 내역과 지분 양도 계약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폭로되었죠. 박재혁이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어요. 그때 제가 미리 증거를 공유했던 재무이사 조 이사님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회사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임시 결의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박재혁 씨의 회사 자금 횡령 및 불법 지분 거래 혐의에 따라 이사회는 그의 모든 지분과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강윤서 씨가 대표 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오세리는 말도 안 돼. 그 지분은 우리 거야. 내 아들 거라고 라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죠. 시어머니는 잿빛 얼굴로 입술을 떨다가 결국 진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박민석은 도망치려는 오세린을 붙잡았죠. 어디가? 우리도 계산할 게 많잖아. 혜진이 경찰들과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왔어요. 박재혁 씨, 직무상 횡령 및 혼인 재산 은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중앙에 서서 저는 문득 허무함을 느꼈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이렇게 추악하게 끝이 났네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났지만 반신이 마비되고 말도 어눌해졌다고요. 하지만 저를 꼭 만나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했죠. 병실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칠순잔치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제 손바닥에 힘겹게 무언가를 썼어요. 숫자 7. 그리고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컥 소리를 냈죠. 7번 금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담긴 감정이 분노나 원망이 아닌 공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혜진의 도움으로 알아낸 7번 금고.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진단서,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진단서는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 검사 보고서였어요. 환자 이름은 박재혁. 결과는 양성. 중년의 발병에 결국 사망에 이르는 50% 확률로 유전되는 희귀병이었죠. 보고서 날짜는 2015년 우리가 결혼하던 바로 그 해였어요. 시어머니의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박 씨 집안 남자들은 이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내 시아버지도 재혁이도. 내가 재혁이와 세린이의 일을 묵인한 것은 건강한 손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업을 이어야 하니까. 민준이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지만 대를 이끌기엔 부족했다. 하지만 재혁이의 아이는 50% 확률로 건강할 수 있었다. 그랬군요. 시어머니는 그 50%의 확률에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박시우가 그 치명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기를 도박한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반전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글씨. 재혁, 친자 아님. 박재혁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길로 박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박 씨 집안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당신, 헌팅턴 무도병 같은 거 없죠. 전화기 너머로 그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15년. 내가 15년 동안 그 연기를 했는데 그 늙은이가 드디어 알았구나.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유전병 위험이 없다는 것도. 왜냐고? 그래야 그 편에 심한 늙은이가 가업을 나한테 넘겨줄 테니까. 나는 곧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나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었어. 그가 위조한 검사 보고서 하나에 저와 시어머니, 우리 모두가 속았던 거죠. 박시우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던 것도. 당연하지. 나한테 애초에 그 유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유전이 되겠어. 시어머니는 죽기 직전에야 자신이 아끼던 장남이 친자도 아니었고
평생 자신을 속여왔다는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박재혁은 제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자신의 도박 빚을 갚아주면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요.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장천용 회장. 박재혁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안긴 사채업자이자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 회사에서 횡령으로 해고되었던 재무이사였죠. 장천용, 그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 시어머니의 스위스 은행 금고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박재혁의 양아버지였던 박건국, 그리고 박재혁의 친아버지이자 오세린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몽빈. 시어머니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이몽빈의 아이 박재형을 임신했던 거예요. 박건국은 아내의 외도를 알았지만 아버지가 다른 박재혁을 자신의 아들로 키웠죠. 하지만 제 아버지가 박건국의 탈세를 고발하면서 박건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 원한으로 제 아버지의 차 브레이크를 고장냈어요. 하지만 그날 박건국 역시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장천용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박건국을 이용해 제 아버지를 처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접근해 2배의 돈을 받고 박건국의 심장약을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도왔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오랜 공범이자 연인이었던 박재혁의 친아버지 이몽빈마저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고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던 거예요. 참 지독한 막장이죠. 장천용은 이 모든 비밀을 무기로 저를 협박해 회사 지분을 뺏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준 증거를 역으로 이용했죠. 경찰에 이몽빈의 추락 사고 재수사를 요청했고 장천용은 결국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박재혁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속권을 모두 잃고 도박 빚쟁이들에게 쫓겨 동남아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오세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곧 다른 부호와 교제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박민석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시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정식으로 회사 CEO가 되었죠. 아버지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1년 후 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시가총액은 3배로 뛰었죠. 저는 한때 저를 배신했던 바로 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성공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가장 호화로운 스위트룸. 박재혁과 오세린이 미래를 즐기던 바로 그 장소에서 저는 혼자 하룻밤을 묵었죠.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복수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정의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도 복수를 꿈꾸던 피해자도 아니에요. 저는 강윤서, 자신의 운명을 다시 제 손으로 되찾은 여자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죠. 야, 주혁이 오빠 귀국했대. 한번 만나볼래? 내 대학 시절 첫사랑. 저는 가볍게 웃었어요. 좋아. 장소는 더 플라자 호텔 카페로 하지 뭐.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내일도 태양은 떠오를 것이고 저희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